자, 감가상각비 한번 예제를 보면서 같이 보죠.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초 건물을 10만 원에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초 기계장치 10만 원을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역연수는 5년, 내역연수 종료 시점으로부터 획득할 금액은 15,000원, 처분 부대원가가 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우리 여기 기계장치 처분 그리고 부대원가가 있네. 그러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얘의 잔존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처분으로부터 획득할 금액에서, 그죠? 처분 부대원가를 뺀 10,000원이 얘들의 뭐가 된다? 잔존가치가 되더라. 그치? 15,000원에서 5,000원 뺀 10,000원이 잔존가치가 되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잔존가치는 10,000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정액법에 따른, 연수합계법에 따른, 생산량 비례법에 따른, 그리고 이중체가법에 따른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기말 장부금액을 구하라 했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원,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요소가 뭐였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얼마요? 9만 원. 왜? 1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9만 원. 내용연수 얼마? 5년. 감가상각 방법 탁탁탁탁탁. 요소 3개가 있으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언제 취득했죠? X1년 초에. 그치? 고해봅시다. 정액법 계산 내역 간단하겠죠? 10만 원에서 뭘 빼? 만 원을 빼야 되지. 그리고 여기서 5로 나누면 감가상각비 한 달에 얼마? 한 달이 아니지. 1년에 얼마? 18,000원일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 18,000원. 그래서 이 18,000원이 쌓여가는 거지. 얘는 다 동일하겠죠. 이 감가상각비를 다 합친 금액이 얼마다? 9만 원일 거고 감가상각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렇죠. 18,000원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18,000원씩 누적해 나가는 거지. 누적. 여기가 72,000원. 그럼 장부금액은?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인 10만 원에서 얘를 빼야 되는 것이 9만 원에서 빼는 거 아니죠. 장부금액 뭐라고 적히는 거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적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적히는 거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82,000원. 그치? 여기 얼마? 64,000원. 여기 맨 밑에가 얼마겠어요? 18,000원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 28,000원이겠지. 이렇게 되겠죠. 다 적어볼까? 이 지금 72,000원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72,000원. 여기가 54,000원. 그치, 여기가 28,000원일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이 9만 원이 될 거고 여기가 만 원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얼마겠어요? 10만 원에서 54,000원 빼면 46,000원 이렇게 되겠네. 그쵸? 정액법은 진짜 쉽다. 그럼 정액법 말고 우리 연수합계법 좀 보자.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면 1, 2, 3, 4, 5를 다 더해야 되지. 우리 왜 어릴 때 이런 거 했잖아. 1에서부터 10 다 더하는 거 하면은 55다. 그래서 왜 어릴 때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1부터 100 더하면 얼마냐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왜 옛날에 가우스라는 우리 대형님께서 뭐 그런 거 했다고 하죠.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 일어나서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봐! 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1초 만에 대답을 했다고 하죠. 땡땡이요! 어떻게 계산했대?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이렇게 더했대. 자,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다 똑같죠?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3 더하기 98이 다 101이죠. 그럼 1부터 100을 더하는 건 1부터 n을 더하는 것과 같은데, 그쵸? 얘가 반으로 쪼갰을 때 몇 개냐? 이렇게가 되는 거지. 그럼 1 더하기 n을 1 더하기 100을 몇 번이나 해야 돼? 몇 번이나 해야 돼? n 나누기 이만큼 해야 되는 거지. n 나누기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면 1, 5, 2, 4,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 했었잖아, 어릴 때. 근데 사실 뭐 숫자가 짧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1, 2, 3, 4, 5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5죠? 그러니까 여기도 감가상각 대상금액 해서 어떻게 해준다? 내용연수의 역수였다. 그죠? 그러면 1, 2, 3, 4, 5를 다 더한 내용연수, 총 내용연수분의 내용연수의 역수니까 여기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더라.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9만 원에서 나누기 3 해서 여기가 3만 원이겠고,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9만 원 나누기 15일 테니까 여기는 6천 원이겠다. 마지막 해까지 작아지는 거지. 감가상각비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여기가 12,000원, 여기가 18,000원, 여기가 얼마겠어요? 24,000원이겠다. 다 더하면 얼마? 무조건 9만 원이어야겠지. 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다 깐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돼요? 얘들을 다 더해주면 되지. 3만 원, 여기가 5만 4천 원이 될 거고, 여기가 결국 9만 원이 무조건 되겠지. 여기는 마지막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같겠죠. 여기가 7만 2천 원, 7만 2천 원 더하기 1만 2천 원은 8만 4천 원, 8만 4천 원 더하기 6천 원은 9만 원. 장부금액 구하면 되겠지. 장부금액 10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7만 원, 10만 원에서 9만 원 빼면 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가 4만 6천 원, 2만 8천 원, 여기가 16,000원 이렇게 되겠네. 자, 생산량 비례법을 보려면 우리가 생산량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문제에서 X1년도에는 빵 시간이래. X2년도 500시간, X3년도 300시간, X4년 200시간이래. X5년도는 아예 없네. 왜? 시간을 다 사용, 맞나? 아, 죄송해요. 딴 거 보고 있었네. 201페이지에 작업량이 나와 있죠. 100시간, 150시간, 300시간, 200시간, 250시간. 다시 뭐라고? 100시간, 150시간, 300시간, 200시간, 100시간, 150시간, 300시간, 200시간, 250시간인데 총 몇 시간이더라? 1000시간이더라.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감가상각 누계액 관점에서 구해볼까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가 100시간. 그렇죠? 여기는 몇 시간? 250시간. 누적 시간으로. 그렇지? 여기가 그러면 550시간. 그리고 여기가 750시간. 그리고 1000시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잔존가치는 얼마야? 만 원이 있는 거니까 감가상각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9만 원이 될 거고 감가상각비의 합은 다 9만 원이 될 거고 여기도 10만 원 빼기 만 원이겠다. 그쵸? 여기도 10만 원 빼기 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10분의 1이니까 9,000원일 거고요. 그죠? 9만 원에 25%, 9만 원에 25%인 22,500원이 여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 X2년. 자, 12 맞췄을까? 자, 9,000원, 22,500원. 550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9만 원에 550시간 하면 49,500원. 75% 9만 원, 67,500원. 요렇게 적히겠지. 그치? 좀 열이 안 맞긴 한데, 그죠? 요렇게 먼저 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관점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감가상각비 관점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얘 보면서 감가상각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지. 천년도에 9,000원이래. 두 번째 해까지 22,500원이니까
22,500원 빼기 9,000원 해서 13,500원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49,500원에서 22,500원 빼서 27,000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67,500원에서 49,500원 빼서 18,000원. 90,000원에서 67,500원 빼서 22,500원. 둘 다 가능해야 한다. 장부 금액 채워보세요. 10만 원에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중체감법을 좀 볼 건데, 이중체감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내용연수로 나누되 여기에 2배 더블로 한다. 근데 앞에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니라 장부 금액이더라. 기억나지? 그러면 얘들은 한 해 한 해 장부 금액을 계산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다. 처음에 여기가 10만 원 빼기 10,000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여기는 항상 장부 금액인 10만 원 곱하기 정액법의 2배. 근데 이 뒤에 것만 그런 거고 앞에 거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니라 장부 금액이다. 여기가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4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장부 금액 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장부 금액이 6만 원이니까 X년도에 6만 원의 장부 금액을 또 상각해 주는 것이 똑같은 비율로 2 나누기 5 하면 여기가 24,000원, 여기가 64,000원, 그럼 여기가 36,000원이 되겠지. 그리고 장부 금액인 36,000원에서 똑같이 계속 이 비율로 나가는 거죠. 36,000원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14,400원. 14,400원 더하기 64,000원 하면 78,400원. 얘를 10만 원과 차이가 21,600원. 다시 21,600원 이쪽으로 와서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21,600원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8,640원. 그치? 얘 더하기 78,400원 하면 87,040원이고 여기에 장부 금액이 12,960원일 텐데 12,960원일 텐데 잔존 가치가 얼마라고 앞에 미안 앞에 잔존 가치가 얼마라고? 10,000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장부 금액은 항상 10,000원이어야 되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9만 원이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12960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안 맞다. 그러니까 그냥 2960 적히는 거지. 10,000원이 되기 위한 금액. 알겠죠? 이게 뭐예요? 끼워 넣기 금액이다. 여러분이 봐도 야매죠? 네, 야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만 둬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기준취득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1월 1일에만 취득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언제 취득할 수 있어? 9월 1일에 취득할 수 있어. 자, 9월 1일이면 우리가 몇 달 사용한 걸까? 9, 10, 11, 12, 4달 사용한 거다. 그죠? 그러면 X 1년도에는 4개월분만 해야겠네. 내용연수가 이번엔 몇 년이야? 3년이래. 5년 앞에 지금 문제에서는 내용연수가 5년이었는데 뒤에 문제에서는 내용연수가 3년이래. 그럼 X 1년, X 2년, X 3년, X 4년이 있을 때 얘는 12개월분. 우리 앞에 12분의 12는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안 한 거지. 1월 1일부터 한 거니까. 여기에는 4개월분. 여기에가 그러면 여기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반영해 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다. 똑같이 10만 원에 잔존가치 10,000원일 때 어떻게 구하냐 보자. 건물 아니고 기계장치다. 똑같은 문제죠. 정액법부터 보도록 하죠. 정액법, 그럼 앞에 내용까지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빼는 건 동일하겠지. 그리고 모두 똑같아. 나누기 내용연수도 동일한데 여기서 4개월치만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변합니까? 아니요. 동일한데 나누기 5 곱하기 12분의 12가 되는 거고 마지막 해가 어떻게 된다? 8개월이 된다. 쌤, 아까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도 풀지 않았나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여기 한번 구해보면 9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4 나누기 12니까 여기가 감가상각비가 6,0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0원이고 장부금액이 94,000원이래. 그럼 X 인연도를 저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감가상각비도 구해보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한번 먼저 구해보자. 일단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먼저 구해보면 두 번째 해에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총 내용연수가 우리가 5년이죠. 근데 5년을 월할 상각하고 있지. 5년 몇 개월이에요? 5 곱하기 12, 60개월이죠. 왜? 우리 월할 상각하고 있잖아. 아까 5년 중에 3년 썼다 이꼴 60개월 중에 36개월 썼다와 동일한 거잖아. 그치? 아니 이거 왜 여러분 5 곱하기 12 이거 여기서 할 필요 없지?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60개월 중에 4개월과 12개월을 합친 16개월을 사용한 거지.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9만 원 곱하기 16 나누기 60 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24,000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가 그럼 18,000원인데 얘를 다양한 관점으로 다 구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10만 원에서 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94,000원 아까 말했던 게 있지. 장부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잔존 내용연수분의 잔존 내용연수가 몇 개월이에요? 총 60개월 중에 4개월을 빼봐. 60개월 중에 4개월을 뺀 56개월이 남았는데 12개월을 썼다라는 거지. 그럼 84,000원 빼 곱하기 12 나누기 56 하면 얼마입니까? 똑같이 18,000원이다. 그렇죠? 좀 이렇게 밑에 좀 적어놔요. 다 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방법으로 풀어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매몰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있다가 감가상각비의 개념을 까먹어요. 왜? 단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해해야 돼. 어떻게 된다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총 내용연수분에 내가 사용한 기간의 누적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 감가상각비라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자산을 상각해 나가는 개념이라는 거지. 비용을 관점으로 보지 말고 자산의 관점에서 보면 남은 자산에서 더 까야, 그러니까 남은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잔존 내용연수분의 사용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또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어떤 개념인 거야 이게? 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남은 사용기간 그리고 사용한 기간을 자산을 깎아내리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자, 그죠? 이렇게 지금 다 적었겠지? 지금 다. 자, 그러면 여기가 똑같겠지? 여기가 18,000원일 거고, 그죠? 18,000원이 아니지? 미안합니다. 나누기 5가 아니지? 그지? 여기 나누기 3이었더라. 그쵸? 내용연수가 3년인데요, 쌤. 여기에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어. 그래, 나는 그걸 봤어. 그래서 짜잔 하고 고쳤지. 자, 미안합니다. 봅시다. 9만 원 나누기 3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만원이더라.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만원이고 장부금액은 얼마야? 9만 원이더라. 또 해보지 뭐. 그 깎어. 또 해보지. 일단 다 구해보자. 여러분 일단 다 구하고 나서 보자.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도 보자. 그럼 여기가 2만 원 해서 여기 다 합쳐서 9만 원, 여기가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7만 원, 9만 원, 장부금액 만 원, 3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부터 구해보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4만 원이라는 금액을 10만 원 빼기 만 원인데 얘가 총 내용연수가 몇 개월이래?
36개월이래. 그 중에 몇 개월 썼대? 16개월 썼대라고 하면 얼마가 돼요? 9만 원 곱하기 16 나누기 36 하면 계산은 안 해봤지만 4만 원 나온다는 거지. 이게 1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구해보자. 장부금액이 얼마야? X3년에 감가상각을 하기 직전에 장부금액이 얼마야? 6만 원인데, 그치? 잔존 가치가 만 원이더라. 그러면 총 얼마를 상각해야 되는 게 남은 거야? 5만 원을 상각해야 되는 게 남은 거지. 이 중에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 남아서 X4년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 남은 거야? X3년, X4년 다 합치면 얼마야? 머리가 안 돌아가. 20개월이지. 20개월 분의 12개월을 X3년에 사용하는 거니까 5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20 하면 얼마? 3만 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봐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가는 거야. 내가 이거를 지금 할 줄 모르고 이것만 할 줄 알면 감가상각 이해 못한 거지. 이걸 할 줄 알아야 내가 감가상각을 완벽히 이해한 거다 라는 거죠. 자, 계속 풀어봅시다. 연수학계법 풀어보죠. 자, 똑같지. 연수학계법도 이제 10만 원 빼기 만 원 안 쓸게. 9만 원 쓸게. 알겠지? 9만 원에서 연수가 1년, 2년, 3년 다음 몇 년? 6년 곱하기 6 나누기 얼마? 3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근데 몇 개월이래? 4개월만 하래. 그러면요. 다음 해는요? 다음 해도 다음 해는 그럼 여기서 쌤 연수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12개월 하면 계속 해보면 이건 이상한데요. 좀 좀 이상한데 그럼 여기 빵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연수학계법에서 월할 생각할 때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좀 봅시다. 우리가 언제 취득했지? 9월 1일이라고 보면 요만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6분의 3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3 곱하기 4개월이잖아. 그치? 근데 요게 내년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요만큼 이 6분의 3을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길 또 6분의 3이 아니라 이때는 6분의 2가 되는 거예요. 6분의 2로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X1년도는 4개월분이 6분의 3으로 생각되는데 X2년도에는 찢어진다는 거지. 8개월치는 6분의 3으로, 4개월치는 6분의 2로 생각된다는 거지. 그냥 산식으로 보여줄게요. 자, 9만 원 곱하기 여기가 몇 개월이어야 돼? 몇 개월이어야 돼? 자, 여기 몇 개월이고 여기 몇 개월. 우리 여기 두 줄로 쪼개볼까? 자, 뒤에 거부터 구하자. 왜? 우리 9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9만 원에 6분의 3이래. 근데 얘를 4개월만 썼대. 뒤에 4개월이래. 그지? 그럼 이만큼이 얼마다? 15,000원이래. 그지? 15,000원인데 이 6분의 3이라는 숫자는 1년치잖아. 1년치란 말이야. 그럼 1년치 중에 6분의 3은 8개월은 그 다음 해에 생각돼야겠지. 여기가 얼마? 8개월치가 생각돼야 되는 거지. 합하면 얼마야? 4개월, 8개월, 12월이죠. 그리고 또 남은 4개월은 어디서 생각해 주는 거야? 연수가 바뀌어야겠지. 그러니까 6분의 3을 12분의 12만큼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써야 돼? 6분의 2를 쓰는 거지. 또 뒤에 4개월이 따라오는 거지. 계산하기 전에 이 4개월 또 8개월을 계산해 줘야겠죠. 앞에서 3이 아니라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8개월만 계산할 수 없지. 그러니까 1년으로 봤을 때 8개월, 4개월 합해서 12개월이고 연수로 봤을 때 여기서 4개월 썼으니까 여기서 8개월 써야 12개월인 거지. 4와 8이 찢어진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도 9만 원 곱하기 1이지. 그리고 이 연수는 8개월 남았으니까 여기서 사용돼야겠지. 여기가 없겠지.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4만 원, 여기가 2만 5천 원, 여기가 만 원인데 산식셈 좀 복잡하네요. 그쵸? 이 산식을 우리가 좀 합쳐볼까?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수학 되게 싫어하는 거 아는데 우리 산수 해보자. 산수. 수학 말고 산수. 수학 아니다. 산수야. 자, 9만 원, 9만 원. 그치? 6분의 6분의. 그치? 뭐 좀 있네. 어떻게 좀 합체해볼까? 오케이, 합체. 9만 원을 일단 6분의 래. 6분의 래. 그치? 근데 첫 해는 8개월치만. 그리고 두 번째 해는 4개월치만 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204페이지 위에 어떻게 적혀 있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랑 산식이 같은 거라고. 산수한 거잖아. 9만 원이랑 6이라는 놈만 합쳐놓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이 위에 이제 페이지 보면서 204페이지 상단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분모는 항상 동일한 거지. 왜? 내용연수의 역수로. 그리고 위에 원래 1월 1일에 취득했다면 맨 위에 그냥 3으로 끝났을 건데 1월 1일이 아니라 기중 취득하다 보니까 4개월치만 생각해 준 거고 그 내용연수의 역수 3, 4개월치를 X2년 앞쪽으로 8개월치에 남은 걸 생각해 주고 뒤에 2년 차인 내용연수의 역수 2와 4개월치가 생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여러분의 편함에 의해서 푸셔도 된다. 이렇게 푸는 거다. 그렇죠? 그럼 쌤, 감가상각 누계근요? 좋은 질문. 자,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 우리 어느 시점으로 구해볼까? 요 시점으로 한번 구해볼까? 요 시점으로? 요 시점으로 한번 구해보죠. 그렇죠? 요 시점으로 한번 구해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10만원 빼기 만원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인데 6이라고 안 써도 되겠지. 6 곱하기 12라고 써도 된다고 하는 거지. 아니 아까 12개월이라며. 알았어 6으로 쓸게. 6으로 쓸게. 그럼 편하게 쓰자. 일단 먼저 이렇게 쓰고 우리가 내용연수가 얼마나 지났어요? 1년, 2년 하고 몇 개월 지난 거야? 4개월 지난 거지. 그러니까 2년 4개월 지난 거잖아. 그러면 1년, 2년 4개월이 지난 거지.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다 하면 얼마입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1년, 2년, 4개월 연수합계법 할 때는 1 곱하기 4 나누기 12 더하기 5 나누기 6 곱하기 9만 원 하면 여기가 8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쵸? 자, 물음 3 생산량 비례법 보도록 하죠. 생산량 비례법은 기중 취득 상관이 있다 없다? 월할 상각 전혀 하지 않는다. 앞에 보면 0시간, 500시간, 300시간, 200시간이네. 0시간, 0시간, 500시간, 300시간, 200시간인데 감가상각 비개념으로는 이걸 꼭 감가상각 누계액 개념으로는 0시간, 500시간, 800시간, 1000시간이겠다. 그쵸? 얘는 따로 계산 안 할게요. 202페이지 200
미안합니다. 204페이지 맨 아래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죠. 204페이지 맨 아래 보면서 감가상각 누계 9만 원 중에 500시간이니까 45,000원인데 그쵸? 여기 지금 요 감가상각 누계 X3년 말 기준으로 구하려면 9만 원 중에 80% 진행됐다면 72,000원이 감가상각 누계이기고 X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제로죠. 왜 제로예요? 기중취득이더라도 생산량이 없으면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중체감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이중체감법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우린 정률법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했던 이중체감법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정률법 해봅시다. 왜냐하면 계산 방법이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정률법을 해보고 여러분이 이중체감법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203페이지에 보니까 정률이 아이고 복잡하게도 줬다. 0.53584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세 자리로 주기도 합니다. 0.53584. 자, 원래 얼마였죠? 계산 내역 해볼까요? 10만 원에 장부 금액으로 출발하는 거였어. 0.53584.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얘도 개월수 고려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17861, 17861. 여기가 17861 해서 장부 금액 얼마? 10만 원에서 17861 빼면 8213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앞으로 넘어오는 거지. 82139 곱하기 0.53584 해서 곱하기 12분의 12지. 가끔씩 이런 거 여쭤보는 분이 계셔요. 이게 쌤, 이것도 근데 쌤, 이것도 저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쌤, 10만 원 곱하기 0.53584에 8개월분 먼저 하고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 곱하기 0.53584 곱하기 8 나누기 12까지 이것도 35723 이것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장부금액 이거 다 하고 나면은 곱하기 4 나누기 12 해가지고 이 장부금액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0.53584인데 이것까지 하고 그러면 17861 더하기 35723 하고 이렇게 416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0.53584 곱하기 4 나누기 12해서 여기가 8291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하면 8291 더하기 35723 하면 얼마입니까? 44041이죠. 자, 요거랑 82139 82139 곱하기 0.53584 하면 얼마게요? 82139 곱하기 0.53584 하면 44014 44013 숫자가 뭔가 비슷하다 그죠? 사실 이게 단수 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0.53584가 아니라 쭉쭉쭉쭉쭉 이어지거든요. 사실 동일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동일한 금액이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연수합계법 하듯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액법도 사실 나눌 수 있는 건데 정액법은 얘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더할 수 있었던 건데 얘는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다. 알겠죠? 이렇게 구하든 동일한데 굳이 여러분이 요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의 원칙은 뭐다? 장부금액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17861 더하기 44013 하면 여기가 61874 61874에서 10만원 빼면 38126 해서 38126 곱하기 이거 하면 여기가 20429가 되고 얘랑 61874를 더하면 82303 그죠? 17697인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지. 우리가 아까
아까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게 FM이야. 아까 여러분이 살짝 구했던 그게 FM이거든. 근데 이 FM으로 하면 마지막에 4개월치 했을 때 딱 떨어져. 근데 FM으로 안 하면 여기서 끼워 넣기 금액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7697 집어넣으면 되겠지. 사실은 끼워 넣기 금액인데 굳이 여러분이 계산을 복잡하게 두 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한번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4개월, 8개월, 4개월, 8개월, 4개월, 8개월 연수학계법처럼 나누면 되는 거지. 알겠죠? 하지만 실제로 금액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차이다? 단수 차이다. 0.땡땡땡땡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감가상각 비용에 대해서 마무리하죠. 자, 감가상각을 해서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왜 감가상각한 거지? 유형자산은 처음에 취득으로 증가해요. 그죠? 유형자산은 취득으로 증가하고 뭘로 감소하는 거야? 사용으로 감소하죠. 혹은 처분으로 감소하죠. 근데 사용을 왜 기말에 안 하고 기중에 안 하고 기말에 해요? 자, 똑같은 건데 발생주의의 의함이지. 우리 이자 수익 같은 걸 매일매일 인식해서 기말에 딱 인식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기말 현재 분석하는 거였지. 똑같은 거예요. 유형자산도 사용에 따라 매일매일 회계 처리할 수도 있겠지. 365분의 1, 365분의 2, 365분의 3, 365분의 4 할 수 있는데 미친 짓거리죠. 왜? 우리는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재무 정보를 보여주는 걸 기말 현재 시점으로 보여주니까 한 번에 계산하면 되지. 그걸 왜 365번 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사실은 하루하루 쓰이고 있는 건데 기말에 결산조정분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원가 모형이라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형에서 재무상태표는 장부금액으로 표시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안 배웠던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네.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안 배웠던 걸 이제 새롭게 또 배울 건데 한번 맨 처음에 우리 1장에서 포괄손익계산서 할 때 쭉쭉쭉쭉 했던 거 매출액에서부터 시작해서 포괄손익계산서 한번 계산해보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였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그 다음 뭐 빼? 판매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뭐 빼?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뭐가 돼? 세전이익이 됐고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빼면 세후이익이 됐지. 그걸 뭐라 그래? 당기순이익. 여러분은 지금 착한 사람이니까 이게 다 보인다, 그지?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하면 총 포괄 손익이 됐었지. 적을게. 안 적어도 되지. 그러니까 페이지. 자, 페이지 어디 핍니까? 23페이지. 알고 있어야 돼. 매출,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걸 배울 건데, 여러분이 아는 이 기타 포괄 손익은 당기 순이익과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 우리가 순자산의 변동, 한마디로 자본의 변동은 두 가지가 있대. 주주와의 거래로도 변동하고 영업활동으로도 변동한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영업활동에서 증가하면 그건 수익이고 감소하면 비용이래. 맞아. 그런데 우리가 회계 처리 한번 하나하나 다 해보죠. 우리 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었냐면 출자에 대해서 했었고 배당에 대해서 했었는데 출자부터 해볼까? 다 현금 거래한다고 해보자고. 현금으로 출자가 되면 여기에 자본금 이렇게 했었다. 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증가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가 됐었던 거고, 배당은 자 주주와의 거래에서 배당은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현금을 나눠주는 거였지.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하는 과정이었지. 역시나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을 직접 깎아내린다. 수익과 비용이라는 건 손익계산서를 타는데 이익 잉여금을 직접 깎아내리니까 바로 재무상태표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똑같이 안 건드리지. 그러니까 얘 둘 다 마감 분계도 없는 거지. 당연히 영구계정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 감소하면서 이익 잉여금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가 있었지. 그럼 우리 당기손익을 좀 볼까? 당기손익을 그냥 현금 받고 수익이고 현금 받고 비용이라고 뭐 가정을 하자고요. 당기손익이라는 개념은 현금이 들어오면서 수익으로 계상을 했었대. 그러면 여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플러스가 된대. 가 먼저였지. 이렇게 된대. 근데 얘를 여기에 어떻게 넣어준대? 마감분계라는 걸 한대. 어떻게? 수익을 없애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준대. 그렇게 해서 자산이 늘어난 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어났었지. 우리 수익비용 다 같이 해서 해보자. 여기에 그러면 비용은 차변에 오면서 현금이 나가는 거다라고 적었다. 그러면 우리 얘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걸 포괄손익계산서에 적었었던 거지. 해서 우리는 얘를 이익이라고 했었어. 그렇죠? 이 집합손익을 전부 모아서 한데 모아서 마감분계를 통해서 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을 늘려줬던 거지. 그러니까 수익만큼 늘리고 비용만큼 차감하는 거였지. 요 과정이었다.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놈이 조금 특이하다는 거지. 얘는 애초에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데 기타 자본이야. 얘들은 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타 포괄손익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자산을 평가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기타 포괄손익 좀 지울게요. 기타 포괄손익 같은 경우 이거 좀 올려.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할 때가 있고 감소할 때가 있는데 얘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 대부분 자산의 금액을 올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너무 급격하게 가치가 빡 증가한 거야. 10만 원이던 게 만약에 갑자기 막 30만 원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재무정보 이용자들한테 그걸 좀 전달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해서 이렇게 적어줘요. 똑같이 자산 금액이 너무나 크게 감소한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꼭 다 이런 회계 처리는 아니다. 이런 회계 처리가 있다라고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 이익인 경우, 기타 포괄 손실인 경우 이렇게 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괄 손익 계산서 상에 기타 우리 지금 페이지 아까 어디 봤었어? 23페이지 봤었지? 23페이지.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어디에 계상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위에 계상되는 거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수익 비용, 법인세 비용이 수익 비용이었던 거지. 근데 얘는 어디에 표기돼요? 기타 포괄손익 그 한 줄에 기타 이렇게 표기된대. 표기되는데 우리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해. 왜? 얘들은 임시 계정이거든. 얘들은 임시 계정이라서 빵으로 지우고 0으로 지워야 된대. 그리고 이익으로 대체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다 없애는 거였대. 그런데 얘네는요. 임시 계정이 아니야. 자본이야. 자본을 그대로 증가시키고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일로 갈 때 마감 분기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마감 분기 자체가 없어. 근데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아래쪽에 기타라고만 적어주는 거야. 어떤 걸? 분계로 인한 증분만을.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써?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쓰는 게 손익계산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쓰는 게 재무상태표에 쓴다. 이 개념 먼저 알아두고 한번 보도록 하죠. 유형자산에는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인데 그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 만약에 토지 가격이 10만 원짜리가 갑자기 30만 원으로 빡 올랐어. 근데 30만 원에 표기해 주는 게 조금 더 유용한 정보겠지. 그치? 그런데요, 이게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재평가한다는 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토지를 10만 원에 살 때 10만 원인지는 비용이 얼마 안 들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 샀지 뭐. 근데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한 10년이 지나서 이 토지의 가치를 알아보기만 하고 싶대. 그게 좀 어려워.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얼마쯤 하겠어? 이거 30만 원에 내놓으면 팔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30만 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계는 나름대로 절차라는 게 있어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주고 그 가치가 적절하다라고 해야만 회계에 기록할 수가 있어. 우리 회계의 기록의 원칙이 뭐가 있었지?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되고, 거래는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는 거지. 옆집 아저씨가, 야, 그 땅값 엄청 올랐더라, 그 150%는 되겠던데 했다고 내 재무제표에다가 150%라고 못 적는다는 거지.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는 건 전문가들이 봤었다, 뭐 이런 증표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값을 매기려면 돈 달라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재평가 모형이 비싸.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려니까 비싸.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회계 기준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용한 정보는 얘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러나 비싸. 비싸니까. 왜? 여러분, 정보에는 원가가 있고요, 정보에는 효익이 있어요. 그렇죠? 정보를 얻었을 때 효익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혹은 얻기 위한 원가가 있는데 당연히 얘가 커야겠지.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주고 돈 주고 살려고 해요. 원가보다 효익이 크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 왜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책을 샀는데 책값이 너무 아까워. 그렇다는 건 책값을 못한다라는 거지. 그치? 얘도 똑같다는 거야. 재평가 모형이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100% 이렇게면 무조건 강제로 시킬 건데, 애매한데 그러면 기업이 선택해라 라고 된 거지. 근데 확실히 뭐가 더 유용한 정보다? 얘가 유용한 정보다. 그래서요, 만약에요, 얘를 선택하잖아요, 얘로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선택했다가 얘로 바꿀 수는 있는데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강,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처리하고 원가 모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가 모형은 이때까지 본 게 다다. 감가상각하면서 취득 원가를 감가상각하면서 장부금액을 표기해 주는 게 원가 방법인데,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으로 또 나뉘겠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봤었다. 뭐가 있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왜죠? 토지는 아무리 사용해도 안 사라져. 그치? 여러분, 땅 100년 사용한다고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 있지. 그치? 한 10,000년 정도 사용하면은 그게 유라시아 대륙이 막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내에 토지가 사라질 가능성은 제로죠. 뭐 기후변화로 뭐 토지가 잠긴대요, 그런 거 말고 토지는 영구적인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다들. 나도 땅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토지는
상각자산이 아닌 거예요. 영구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좀 뭐 요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나무 있죠, 나무. 나무를 취득하기도 해요. 회사에서. 왜? 조경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요, 실제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는 상각자산이 아니잖아. 이해되시겠죠?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상각한다. 아니에요. 가치가 감소하는 걸 반영해 주는 게 감가상각 방법이었지. 가치가 감소한, 사용하는 만큼의 그 경제적 효익임의 감소분을, 소비분을 행태에 반영해 주는 건데, 토지는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지 않아. 갖고 있는다고, 사용한다고. 나무도 그렇다는 거지. 나무도 보기만 한다고.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사용해? 보겠지. 그게 가치 감소를 시키진 않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원가 모형이다. 그러니까 토지를 10만 원에 취득하고 50년이 지났어도 원가 모형이면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토지를 200년 전에 취득했어. 지금 막 30억 이런데 200년 전에 뭐 10,000원 이랬대. 여전히 10,000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원가 모형이다. 그럼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진행을 해. 상각되는 만큼. 토지랑은 안 하겠지만. 근데 감가생각을 하고 나서 기말에 가치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야. 기말에 가치평가를 해보고 가치가 높아졌다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기타 포괄 이익을 잡고, 가치가 감소됐다 싶으면 NI라고 돼 있네. 자, 이거 일단 용어 좀 봅시다. 쌤, NI, OCI 뭡니까?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 손익의 약자를 우리가 OCI로 되게 많이 써요. 앞으로도 꾸준히 쓸 거니까 OCI 조금 알아놓자. 그럼 NI는 뭡니까, 쌤? NI는 Net Income이라고 해서 당기순이익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3페이지에서 봤던 당기순이익의 기타 포괄 손익을 합치면요, CI,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서 포괄 손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I 더하기 OCI가 CI다. 뭐 23페이지 옆에 약간 적어놔도 되겠네, 그지? NI, OCI, CI 이렇게 많이 부른다.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이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거죠. 당기손익이라고 하면, 당기손익이면 쌤, 당기총포괄손익, 당기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당기손익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른다. 알겠죠? 자, 결론 다시 돌아와서 재평가 이익일 때는 OCI, 손실일 때는 NI? 왜지? 오케이, 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페이지 206페이지 돌아와서 206페이지 돌아와서 자산의 두 번째 문단,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 과목의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의 당기순이익, 모르겠어. 이 뒤에 거 그러나 읽지 말자. 그 다음 문단,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 이렇게 할까? 둘 다 재평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또 있어. 기업들이 원가 모형을 먼저 선택하더라는 거야. 왜? 싸잖아. 장부를 기록하기 싸단 말이야. 근데 기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지, 얘는 사용해봐야 감소 안 하잖아. 감가상각도 안 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50년 전에 10만 원에 산 토지가 지금은 1,000만 원일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뒤에 토지가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가 자산을 확 키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가는데 여기서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러면 회사가 원가 모형으로 하다가 재평가 모형으로 빡 해가지고 자산 팍 키우고 이익 확 키우고, 평가 이익 좋아, 당기 순이익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게 기업의 이익이죠.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꽂히는 거고, 기업이 남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높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강하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계정 과목이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왜? 너희 이거 50년에 한번 써먹지 마라. 약간 너희 편할 때 이익이나 자산 뻥 튀우려고 쓰고 이익 빡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라. 아까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도 봤지만 기타라는 것 자체가 어감 자체가 그렇죠. 뭔가 기업이 진짜 남긴 이익이 아니라 기타로 남은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기타로 인식해라 라는 거야. 감소할 때는 왜 그럼 손실인데? 요건 비대칭적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빵 띄울 때만 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감소할 땐 단기손익으로 평가해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그림 한 번만 볼까요? 뒤에 페이지가 211페이지 한번 보면요. 211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211페이지 자, 쌤 계속 영어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약자, 좀 많이 쓰는 약자야. Retained Earning이라고 해서 이익 잉여금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잉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봐줘. 얘는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자, 가치가 상승했어. 가치가 상승할 때는 뭘로 인식하는 거라고? OCI로 인식하는 거라고. 근데 가치 상승분만큼 감소할 때도 OCI로 인식해요. 문제 풀어볼 거야. 근데 얘가 우리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금액보다 낮아질 때 어떻게 한다고?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근데 단기손익은 뭘로 들어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지. 다시 여기서 올라갈 때도 단기손익으로 인식해. 근데 원가보다 다시 올라갈 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이해되겠죠? 우리 다시 207페이지로 좀 넘어오면 다시 넘어옵시다. 207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읽어보자. 재평 공정가치가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재평가 손실로 한다라고 돼 있지. 위에 좀 보자. 미안합니다. 206페이지네. 미안해요. 206페이지다. 206페이지. 자,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얘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뭘 해야 돼? 그러면 예제를 풀어봐야겠지. 자, 209페이지 예제부터 풀어보고 이야기하자. 209페이지 바로 예제 풀어보고 이야기하자. 토지를 10만 원에 취득했대. 1월 31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가치가 아래와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하라 라는 거지. 물음 X1년 초 재무상태표가 요래 있을 때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돼 있네. X1년 초에 재무상태표가 이랬으니까 토지 10만 원에 취득했겠네. 토지가 얼마야? 10만 원이고요. 현금으로 취득했다 가정하는 거지. 현금으로 취득했대.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뭐만 남아? 현금이 아니라 토지만 남겠지. 요 취득하고 나면 X1년 그치? X1년 초가 아니라 X1년 3월 1월 31일이겠다. 그치? 근데 우리 이 10만 원짜리 토지를 취득했는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래? 12만 원이래. 다시 X1년 말에 얼마라고? 12만 원. 그러면 2만 원만큼 그 가치가 증가한 거지. 토지의 가치 증가분을 원래 원가 모형에서는 취득할 때 빼고 토지는 가만히 냅두는 건데 재평가 모형에서는 토지의 가치 증가분을 더해주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뭐 적으라고? 수익 적으라고. 왜? 토지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얘를 단기손익으로 적으면 좀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뭘로 적어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적어라.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익 잉여금이 아니지. 재평가 잉여금이지. 얘는 뭐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다? 자본의 일부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물론 X1년에는 포괄손익 계산서에 또 뭐라고 적혀? 기타 포괄손익도 적힌다는 거야. 동시에 적힌다고. 이해되겠지? 그럼 X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에는요. 뭐라고 적힙니까? 이익잉여금 얼마 적혀요? 안 적히지. 당기순이익 없다니까.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적히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이 안에 세부 계정 과목의 이름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거지. 왜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것도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이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안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만 원 이렇게 표기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에 자본금이 얼마? 10만 원. 그럼 여기에 토지가 얼마로 돼 있어요? 토지가 12만 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이렇게 적힌다. 그럼 이렇게 적혔을 때 포괄손익계산서 어떻게 적힙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라는 NI, 우리 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쓸게 여러분. 당기순이익 NI라고 했다. 당기순이익이 빵! 기타 포괄손익이 2만, 총 포괄손익이 2만 이렇게 적힌다는 겁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보면 되겠다. 내가 가면 되지. 그치? 쌤이 좀 가세요. 알겠습니다. 재평가 영업, 자, 당기순이익 위에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어떤 게 있다고? 기타 포괄손익 안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만 원이 적힌다고. 아까 금방 그 회계 처리로 인해서 X1년의 토지가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 원래 계정식으로 차변 대변 적었잖아. 근데 지금 재무상태표 어떻게 적혔어? 보고식으로 이렇게 적힌 거지. 보고식으로. 이렇게 보고식으로. 그러니까 공시할 땐 이렇게 많이 적는다 했잖아. 왜? 연도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뻐. 근데 차, 대 이렇게 하면 차에 X1년, 2년, 3년, 대에 X1년, 2년, 3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이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 토지가 얼마? 12만 원. 그럼 자산 총기 얼마입니까? 12만 원. 자본에서 자본금 얼마? 2만 원, 10만 원이었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2만 원, 이익잉여금 2만 원 해서 합쳐서 부채와 자본도 12만 원 이렇게 표기된다는 거지.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X2년 말엔 88,000원이 됐네. 그럼 결국 토지는 뭘로 공시되는 거야? 토지가 뭘로 표시돼야 되는 거야? 재무상태표에 88,000원으로 표시돼야 되는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토지가 88,000원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토지가 12만 원에서 88,000원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얼마가 내려와야 돼? 32,000원이 내려와야 되지. 근데 아까 우리 그래프 기억나? 이렇게 해서 2만 원까지 올라갔어. 뭐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그러니까 이 빵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여기가 선이 언제야? 토지 선이 10만 원이지. 빵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뭘로 내려온다고? OCI로 내려오고 여기서 NI로 내려간다고.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2만 원까지는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을 깎아 내려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이지. 그리고 나머지 12,000원은요. 재평가 손실이라는
단기 손익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돼? 토지가 88,000원이 표시가 될 거고요. 자본에서 자본금이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었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어떻게 된 거야? 빵으로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없어진 거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즉 재평가 잉여금이 재평가 잉여금 AOCI 적읍시다. 빵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12,000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왜?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 여기 사이에 우리 요거 한다고 마감 붕괴라는 게 있지. 이익 잉여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마감 붕괴 요거 있었잖아. 요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로 다시 넘어가서 X2년도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재평가 손실에서 12,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은 여기가 마이너스 2만 원 되는 거지. 그럼 총 얼마의 포괄손실이 일어나? 마이너스 32,000원. 그럼 여기에 토지가 얼마라고요? 88,000원 적히고 총 여기가 88,000원 적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여전히 10만 원이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여기까지 2만 원이었다가 2만 원을 또 삭제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긴 뭐야? 여기 유량이잖아. 유량. 얘 뭐야? 저량이지. 그러니까 얘의 누적액들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의 누적액들이 얘인 거잖아. 얘의 누적액들이 얘인 거고 이해하지 말고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 이익잉여금인 거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BS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거야. 당기순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의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누계액이 얼마야? 2만 원 빼기 2만 원이니까 빵 되는 거지. 그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은 0 마이너스 12,000원이니까 여기가 12,000원 되는 거지. 88,000원.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88,000원. 자, 그럼 이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탔는지 볼까? 여기 정점이 어디가였어? 2만 원이었어. 해서 빵 찍고 마이너스 12,000원까지 간 거지. 그럼 다음 해 11만 원까지 가네. 그럼 다시 빵 찍고 11만 원을 가야겠네. 그치?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재평가가 다시 토지를 증가시키는데 12,000원만큼 증가시켰어. 토지를 12,000원만큼 증가시킬 때 재평가 손실을 인식했던 게 있지. 그걸 이익으로 인식해 준다는 거지. 뭘로? 단기손익으로. 얼마만큼? 저번에 손실 인식했던 것만큼. 이 22,000원이지. 미안합니다. 손실 인식했던 것만큼. 만큼만.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걸 뭘로 적는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적는다. 얘를 어떻게? OCI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돼요? 차대가 토지가 11만 원으로 표시되고 자본금이 10만 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 재평가 잉여금이 다시 살아나지. 얼마로? 만 원으로. 그럼 이익 잉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 12,000원에서 플러스 12,000원 빵. 자, 밑으로 가서 적어보죠. 그럼 재평가 이익이 12,000원 또 났네. 그럼 여기 빵, 당기순이익, 여기 마이너스 12,000원, 여기 플러스 12,000원이네. 그리고 여기 재평가 이익이, 재평가 잉여금이 만 원이니까 여기가 합쳐서 22,000원
2,000원. 그러니까 여기가 1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본금 여전히 10만 원. 재평가 잉여금 얼마라고요? 만 원. 이익잉여금 얼마라고요? 0원 해서 11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롤러코스터 이해했죠? 이렇게 해서 재평가를 하는 거다. 쌤, 그럼 토지 말고 건물이나 기계장치는 감가상각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거는 중국회계에서. 알겠죠?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계산, 단순한 감가상각 후 재평가를 하는 계산보다 요 개념이 훨씬 중요해요.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당기순이익은 영구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없어지면 지금 수익비용 다 적는 거지. 없어지면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가잖아. 근데 얘 기타 포괄손익 애들은 이 기타 포괄손익 애들은 일로 갈 때 마감 분계가 없다. 아시겠죠? 왜요? 재무상태표 계정을 적는 건데 기타로 그냥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건요, 기타로 적어주는 거야. 원래 잘 생각해봐요. 포괄손익계산서에 출자랑 배당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으면 넣는 거지. 예를 들어서 출자 더하기 100, 배당 빼기 100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변동은 자본이랑 완전히 동일하겠지. 우리 앞에서 그림 하나 봤다, 그지? 요거 봤었지. 우리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요런 거 봤었잖아. 주주와의 거래가 하나도 없을 때 기타 포괄손익도 없다라고 가정하면 자본의 변동은 전부 당기순이익의 변동이라며 일장에서 봤었지. 그런데 사실은 당기순이익 말고 얘도 있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의 변동의 사유가 예를 들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얘도 넣고 할 수 있대. 그러면 자본의 변동 사유 이꼴 포괄손익계산서의 사유가 되는 거지. 근데 자본의 변동 사유를 크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업활동과 주주와의 거래가 있는 거지. 왜? 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다 표시되거든. 다시,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전부 포괄손익계산서의 변동이 자본의 변동이다 라는 건데, 밑에 내려와서 보면 아까 우리 자본의 변동 얼마야? 여기서 2만원, 12만원에서 88,000원이 됐지. 얼마가 감소했어? 마이너스 32,000원. 88,000원에서 11만원이 됐지. 얼마가 증가했어? 22,000원. 자본의 증가 이꼴 영업활동과 주주와의 거래인데 이 거래에서 주주와의 거래가 하나도 없었지. 아시겠죠? 굳이 찢어보면 자본의 변동이 X1년에도 있었다. 그지? X1년에도 원래 10만원에서 지금 12만원으로 변동한 거잖아. 그치? 근데 얘들을 어떻게 찢을 수 있는 거야? 아까 위에서 봤듯이 자본의 변동이 2만원을 이관점으로 봐야겠지. 2만원이 증가했대. 근데 주주와의 거래가 0이다. 근데 당기순이익과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 X1년에 당기순이익은 빵이고 총 포괄손익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2만원이 증가했다라는 거지. 근데 당기순이익이 빵이라는 건 기타 포괄손익이 2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나머지 거래도 다 똑같이 볼 수 있다. 자, 재평가 모형 요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오늘 유형자산 빨리 끝내버려야 돼. 유형자산 연습 문제까지 쑥쑥 풀어보도록 하죠.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